엄마, 믹서기예요. 요즘 채소나 과일 갈아 먹으면 몸에 좋잖아요. 믹서기? 크기도 참 크네. 비싼 거 아니야?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상자에 포장도 되지 않은 믹서기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용감이 느껴지더군요. 중고로 구입한 물건이었습니다. 설마? 이거 중고니? 응, 중고여도 상태 진짜 좋지요? 유명한 브랜드야. 운이 좋아서 너무 괜찮은 가격에 샀어요. 미영이는 자랑스럽다는 듯 생색을 냈습니다. 아무리 간단히 보내기로 했어도 환갑 생일인데 중고 믹서기를 선물한 첫째 딸. 딸의 무심함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차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돼요? 결혼 기념으로. 제가 2천만 정도 되는 차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미영아, 맞벌이로 돈도 버는데 너희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결혼식 때 힘들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1억에서 조금 못 해주신 거 천천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잊으신 건 아니죠?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1억을 빚진 것도 아닌데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것처럼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62 박정숙입니다. 두 딸을 둔 평범한 엄마예요. 첫째 딸은 미영이고 둘째 딸은 수영입니다. 제 딸들은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보통 장녀가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반대입니다. 요즘 큰딸 미영이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날이 많아요. 큰딸 미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두 딸을 차별해서 키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공부머리라는 건 타고나는 건지 미영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지를 않았죠. 공부에는 도통 흥미를 못 느꼈고 대신 다른 것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면 둘째 수영이는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요. 미영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제가 설득해서 겨우 전문대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이후 미영이는 서둘러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엄마, 나 이제 회사도 다니니까 독립해서 살래요. 회사랑 집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서요. 그래,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그런데 자취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보증금만 좀 지원해 주세요. 월세는 내가 벌어서 낼게요. 그렇게 미영이는 24 어린 나이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젊은 여자 혼자 서울에서 산다니 걱정이 되었죠. 안전한 집으로 구해주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꽤나 큰 보증금이 들어갔지만 딸에게 돈을 아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영이는 첫 자취방을 전세로 얻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미영이의 경제관념이 부쩍 투철해지기 시작한 게요. 좋게 말하면 알뜰했고 나쁘게 말하면 자린고비도 그런 자린고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수영이는 첫 번째 월급을 받은 날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며 작은 선물을 사들고 찾아왔어요. 선물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잠옷 세트였죠.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예뻐 보이던지요. 엄마, 아빠. 첫 월급으로 뭐 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이게 딱 떠올랐어요. 별건 아니지만 편하게 입으세요. 둘째의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반면 첫째 딸 미영이는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선물 한 번 산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 월급은 물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빈손으로 찾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첫째 딸의 그런 모습이 섭섭하다기보다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차별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도 첫째 딸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미영이에게 마음 약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용돈을 줄 때도 둘째보다 단돈 5만 원이라도 더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명품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둘째 딸과 비교했을 때 더 화려하면 화려했지 수수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이 잘 살면 다행이다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의 태도가 점점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부모가 오냐오냐 하니 그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 씁쓸했죠.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운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살림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바깥 양반은 평생을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마음부터 작은 편의점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딸들에게 대단한 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날엔 가족이 함께 밥 한 끼 하는 걸로 충분했어요. 비싼 선물은 오히려 부담스러웠고요. 그저 성의가 느껴지는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며칠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 때문에 마음이 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난 환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환갑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른 생일처럼 평범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다 함께 모여 밥 한 끼 먹고 간단히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였죠. 평소 즐겨 찾던 소고기 식당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둘째 딸 수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백화점 갔다가 너무 화사한 스카프가 있어서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색이 너무 곱다. 무늬도 세련됐고. 정말 마음에 드네. 수영아, 고맙다. 수영이가 건네준 조그만 선물 상자에서 나온 스카프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딸이 제 취향을 생각해서 골라줬다는 사실이 기분을 더 좋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어서 첫째 딸 미영이도 큼직한 종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엄마, 믹서기예요. 요즘 채소나 과일 갈아 먹으면 몸에 좋잖아요. 믹서기? 크기도 참 크네. 비싼 거 아니야?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상자에 포장도 되지 않은 믹서기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용감이 느껴지더군요. 중고로 구입한 물건이었습니다. 설마? 이거 중고니? 응, 중고여도 상태 진짜 좋지요? 유명한 브랜드야. 운이 좋아서 너무 괜찮은 가격에 샀어요. 미영이는 자랑스럽다는 듯 생색을 냈습니다. 생일 선물이니 저도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 믹서기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생일 선물인데 중고로 사왔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믹서기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그냥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미영이의 평소 성격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쓰려고 샀다가 잘 안 쓰게 되니 저에게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히 보내기로 했어도 환갑 생일인데 중고 믹서기를 선물한 첫째 딸.
딸의 무심함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준비한 선물이라 믿으며 그냥 넘겼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부모에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정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그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지난달 첫째 딸의 생일이 생각났습니다.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미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나 생일에 이거 사주면 안 될까? 메시지에는 쇼핑몰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입으면 좋을 법한 단정한 겨울 코트였죠. 저는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트가 예쁘네. 근데 직접 안 입어보고 사도 되는 거야? 응, 엄마. 저번에 매장 가서 입어봤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 할인받아서 더 싸게 살 수 있거든. 어때요? 괜찮지? 나 이렇게 긴 겨울 코트가 없잖아. 그래, 그럼 엄마가 이번 생일에 선물로 사줄게. 어떻게 사면 돼? 엄마가 돈 보내주면 돼? 네, 엄마. 돈 보내주시면 제가 살게요. 얼만데? 57만 원이요. 근데 엄마, 이 정도면 겨울 코트 치고 진짜 저렴한 거야. 저는 가격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꽤 비쌌거든요. 하지만 흔쾌히 딸 통장으로 60만 원을 보냈어요. 겨울 코트 하나 마련해두면 두고두고 잘 입으니까요. 딸이 기뻐할 생각에 마음도 뿌듯했죠. 60만 원 보냈어. 예쁘게 입어. 미리 생일 축하한다. 생일에 밥 한번 먹자. 엄마 진짜 고마워요. 코트 잘 입을게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미영이는 제가 사준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핏도 예쁘고 재질도 무척 보드라웠어요. 딸이 그 코트를 입은 모습이 썩 잘 어울리더군요. 딸이 기분 좋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선물이란 원래 받을 때보다 줄 때 기분이 더 좋은 법이잖아요. 특히나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거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첫째 딸 생일의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영이도 저에게 선물을 줄 때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왠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내리사랑이라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당연한 이치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조금 헛헛해졌어요. 평소에도 둘째와 첫째는 어쩜 이리 다를까 싶을 만큼 행동이 달랐습니다. 둘째 수영이는 제가 용돈을 주거나 반찬을 해주면 항상 작게나마 성의를 표시했어요. 집에 올 때는 제가 좋아하는 주전부리를 꼭 사들고 왔어요. 회사에서 벌이가 좀 나아지고 나서는 특별한 날이면 저와 남편에게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30대 초반이니 벌써부터 이런 거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둘째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이 참,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엄마가 평소에 챙겨주는 거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그냥 성의 표시니까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면 가족 간의 정이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첫째 미영이는 달랐습니다. 수영이보다 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벌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부모에게 작은 용돈 한 번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첫째의 자취방은 둘째가 사는 집보다 더 크고 좋았습니다. 살림살이도 훨씬 고급스러웠고요. 제가 용돈을 보내주거나 반찬을 해주면 첫째 역시 집에 올 때마다 꼭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마치 성의를 표시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성이라는 게 조금 묘했죠. 엄마, 이거 내가 모아온 거예요. 받으세요. 이게 뭐니? 미영이는 커다란 종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비닐봉지와 작은
작은 종이봉투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알뜰살뜰 모아온 거예요.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은근히 잘 쓰이잖아요. 미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매번 이런 일회용품이나 비닐봉지, 종이가방 같은 걸 모아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빈손으로 오기 민망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물론 제가 딸들에게 뭘 바라고 반찬을 싸주거나 용돈을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째가 이렇게 부모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섭섭함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쩌면 미영이는 정말 좋은 의도로 그런 걸 챙겨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모습이 부모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한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애써 모은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을 바라보며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딸이 조금 인색하게 구는 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자기가 아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결혼할 때 저는 첫째 딸의 욕심에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 첫째 미영이가 33이 되던 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첫째와 둘째에게 똑같이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이 있었어요. 몇 억씩 되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각각 8천만 원씩 부부가 열심히 모은 자금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미영이는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든대요. 기본으로 4억은 들고 시작해야 한다던데. 사돈댁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주신대? 1억쯤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 합치면 1억 정도 되고요. 우리는 8천만 원 생각하고 있어. 혼수를 하든 결혼식에 보태든 너가 원하는 대로 쓰렴.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돈은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통장을 내밀며 말했더니 딸은 서운한 얼굴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만 더 보태서 1억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시댁에서도 1억 해주신다는데 우리도 맞추는 게 좋잖아요. 미영이의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이 돈은 저희가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힘겹게 모은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딸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냥 아쉬운 얼굴로 더 지원해달라고 조르는 첫째 딸. 저는 속으로 둘째를 생각했습니다. 첫째에게 더 많이 해주면 둘째에게는 덜 해줄 수밖에 없으니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죠. 게다가 저희 노후 자금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애둘러 딸의 부탁을 거절했죠. 나중에 살면서 정말 힘들면 엄마 아빠가 또 도와줄게. 그런데 지금 당장은 더 큰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못내 아쉽다는 듯 한숨을 쉬며 물러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과 적지 않은 돈인데도 꼭 저렇게 티를 내야 하나 싶어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영이한테 조금 더 보탤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고. 8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 더 보태면 수영이는 어떻게? 우리가 형편껏 할 만큼 한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대놓고 서운한 티를 내는 자식을 그저 모른 척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모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쉽기만 했죠. 그 후 딸이 결혼식은 큰 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비사위는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은 경기도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조금 대출을 얻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벌고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딸이 새로운 가정을 잘 꾸리며 살아가길 바라며 저와 남편은 한시름 놓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너희는 어때? 살림은 할만하고. 살림이야 뭐. 아직 애도 없으니까 할만하죠. 그런데 집이 서울이랑 좀 멀어서 그런지 출퇴근이 힘들어서요. 차가 한 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나중에 아기 낳으면 또 필요할 것 같고 미리미리 사서 운전도 익숙해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 차가 있으면 확실히 편하긴 하지. 그런데 왜?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나 차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돼요? 결혼 기념으로. 제가 2천만 정도 되는 차를 하나 봐둔 게 있거든요.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미영이는 점점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어릴 때 그렇게 굴어도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 하던데 이상하게도 첫째 딸은 그 반대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딸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부모에게 덜컥 차를 사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미영아, 맞벌이로 돈도 버는데 너희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결혼식 때 힘들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1억에서 조금 못 해주신 거 천천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잊으신 건 아니죠?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1억을 빚진 것도 아닌데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것처럼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1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건 딸 쪽이었고 저희는 결혼 전에 8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아, 결혼할 때 8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건 나와 네 아버지의 결정이었어. 애초에 1억을 이야기한 건 너잖아. 그런데 그걸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 엄마도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아. 수영이도 나중에 결혼해야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너한테만 돈을 몽땅 쓸 수는 없잖아. 차는 사주기 어렵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야, 수영이 결혼한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겠지. 그럼 나 먼저 차 좀 사주면 되잖아. 엄마는 서운하게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자식이 좀 잘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남들은 부모님이 모두 그 정도는 해주신다던데.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딸 못지않게 섭섭했어요. 부모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자신에게 몇 천만 원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딸의 이기적인 태도. 부모도 사람인데 어찌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날 딸과의 대화는 평소보다 무겁게 끝났습니다. 딸이 차마 말로 하지 못했지만 저희 부부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런 딸을 향한 제 마음도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딸의 야박함에 실망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큰딸 미영이가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둘째 딸 수영이도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영이에게 했던 것처럼 수영이에게도 똑같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의 반응은 첫째와는 사뭇 달랐어요.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정말 다 보태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수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모은 돈이야. 결혼해서도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알았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큰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끈질기게 수영이의 결혼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정확히 말하면 수영이의 결혼 자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그래, 미영아. 무슨 일이야? 수영이 결혼한다면서요? 그래, 곧 상견례 날짜 잡을 거야. 그때 너도 같이 올 거지? 뭐, 그렇죠. 근데요, 수영이도 저 해줄 때처럼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럼 너랑 똑같이 지원해 줄 거야. 똑같이 지원해 줄 거라는 제 말에 큰딸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잠잠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침묵하던 미영이가 다시 말을 꺼내더군요. 수영이는 4년제 대학 등록금도 대주셨잖아요. 저는 대학도 2년제 전문대 나왔는데 똑같이 지원해 주시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큰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째 딸의 계산법이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수영이가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학자금을 많이 대준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2년제 대학을 간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는 미영이의 학자금을 적게 대주는 대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취방의 보증금을 넉넉히 챙겨줬었습니다. 그 기억을 첫째는 깡그리 잊은 모양이에요. 미영아, 그건 너가 선택한 거였잖니? 너도 4년제 대학 가겠다고 했으면 엄마 아빠가 학자금을 당연히 내줬겠지. 대신 너 자취한다고 할 때 보증금을 넉넉히 챙겨줬잖아. 그건 그새 까먹은 거야? 그건 자취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수영이 대학 등록금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미영이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받은 건 당연한 걸로 치부하고 못 받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 쏙쏙 기억해내는지. 그것도 재주다 싶었어요. 그간 참아왔던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첫째와 부대껴왔던 저는 미영이의 속셈이 빤히 들여다 보였어요. 이제 와서 동생에게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 돈이 아까운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더 올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보겠다는 속셈이었죠. 가족 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첫째 딸의 못된 심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리 인생을 팍팍하고 정없게 사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 결혼 자금을 왈가왈부해? 너가 가족이고 수영이 언니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수영이는 대학생 때 자기가 대출받아서 자취 시작했잖아. 그래도 서운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었다. 그래도 첫째를 더 챙겨주는 게 맞지 않아요? 수영이 결혼 자금을 나랑 똑같이 주실 거라면 전에 말했던 차라도 저 사주세요. 너랑 수영이 나이 차이가 나봤자 꼴랑 1살 차이인데 무슨 첫째 둘째를 나눠? 엄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기분 나빠. 더 이상 수영이 결혼 자금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마. 엄마 아빠가 결정할 일이야. 딸은 마음이 상한 듯 잠시 조용하게 있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쌀쌀맞게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다딸 자식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제 탓이죠. 다행히 그 후로 미영이는 저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나한테 전화했었어. 뭐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결혼 준비하는데 수영이한테 돈을 얼마나 보탤 건지 물어보더라고.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서운했던 것들도 쭉 이야기하고. 서운한 거. 뭐가 그렇게 서운했대? 우리가 도대체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게 뭐가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았습니다. 미영이가 결혼할 때 더 지원해 달라고 조르던 일부터 4년제 대학 학자금을 거론하던 일까지. 첫째의 태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남편의 말은 뻔히 예상되는 이야기였죠. 자기 말로는 결혼 때 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챙겨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야. 지금도 서운한데 동생한테 똑같이 돈을 주는 게 불공평하대.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출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벌어서 갚아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수영이한테 똑같이 돈 주는 게 도대체 왜 불공평하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 정도 받아서 신혼생활 잘 시작했으면 된 거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끝없이 받으려고만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단단히 단속했어요. 혹시나 차 사달라는 이야기 나오면 절대 못 해준다고 해요. 앞으로 미영이가 그런 억지 부린다고 들어주면 안 돼. 당신도 느꼈잖아요. 미영이가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걸. 나도 알아. 미영이가 욕심이 많아도 우리 딸이잖아. 근데 자꾸 이러면 정말 마음이 멀어질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남편은 첫째 딸이 아직도 많이 애틋했나 봅니다. 미영이 이야기를 쉽사리 놓지 못했어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계산이 정확한 애였기도 하고. 아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렇게 미영이 말만 들어주면 나중에 수영이한테도 서운함이 쌓인다고요. 미영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남편은 제 단호함이 야박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그날 저녁 미영이의 행동과 말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영이의 성격이 유난히 계산적이었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로서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둘째 딸의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되고 있지만 첫째 딸은 뭐가 그리도 서운한 게 많은지 저희가 차를 사주지 않고 둘째의 결혼식을 진행하자 그 뒤로는 화가 나서 연락도 끊었습니다. 둘째 딸 결혼 전까지는 첫째가 마음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둘째 딸의 결혼식을 약점으로 잡아 끝내 차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심보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미영이의 태도는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첫째 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남편은 차라리 그냥 차를 사주자는 말을 은근슬쩍 꺼내기 시작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남편의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에 더 마음이 상해요. 저는 요즘 매일 생각해요. 미영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돈이란 게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말이에요. 물론 돈을 아끼는 건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지만 아끼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영이는 사람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면 있는 걸 나누고 없는 것도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작 제 딸은 그걸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첫째 딸, 미영이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돈보다는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오늘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영이가 언제쯤 그걸 알게 될까요? 그게 1년일지 10년일지 아니면 평생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저에게 남기실 조언이 있다면 부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딸과는 잘 풀어보고 싶은데 제가 가진 지식 안에서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보이질 않네요.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